조선이라는 나라는 국왕의 절대 권력을 성리학이라는 촘촘한 그물로 억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경연을 벌이며 성현의 가르침을 암기해야 했고, 대관들은 왕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그 질서에 가장 잘 순응했던 모범적인 왕이었으나 그 그늘에서 자란 세자 융의 마음속에는 독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감시하는 신하들의 눈빛에서 왕을 길들이려는 오만함을 읽었습니다. 연산에게 신하들은 충신이 아니라 왕의 자유를 강탈한 간수들이자 언젠가 자신을 끌어내릴지도 모르는 잠재적 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산의 뒤틀린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인물이 바로 수계 민씨였습니다. 민씨는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중전 윤씨를 제거할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윤씨의 처소에 드나드는 나인들을 매수하여 중전이 밤마다 방에 숨어 왕을 저주한다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특히 윤씨의 방에 저주용 책과 독약을 몰래 숨겨두고 성종이 발견하게 만드는 조작된 증거는 연산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연산은 훗날 이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과 후궁들이 힘을 합쳐 중전까지 가짜 증거로 죽였다면 왕인 나 또한 언제든 저들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생존 본능적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실록이 증언하는 연산의 광기는 단순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산은 살기 위해 신하들을 먼저 쳐야 했고, 그 수단으로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자식의 도리라는 조선 최고의 도덕적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슬픔의 표출이 아니라 신하들의 입을 찢고 무릎을 꿇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조선의 모든 법도와 도덕을 파괴할 수 있는 무적의 면죄부를 얻은 것에 환희를 느끼며 피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갑자년 3월의 어느 밤 창경궁 명정전 뜰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산은 술에 취해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밧줄에 묶인 엄귀인과 정귀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연산은 단순히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수치심을 주길 원했습니다. 왕은 직접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후궁들의 머리채를 휘잡아 내동댕이 치며 직접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살에 닿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뜰을 가득 채웠지만 연산은 오히려 그 소리를 즐기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연산은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이복 동생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동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산은 피떡이 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지식여진 여인을 횃불 아래로 끌어다 놓고 동생들의 손에 직접 몽둥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내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인 원수니 너희가 직접 몽둥이를 들어 전연의 골통을 깨부수라. 연산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밤 공기를 찢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안양군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차마 내리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제발 살려주옵소서. 어찌 자식이 어미를 친단 말입니까? 안양군의 절규에 연산은 자비 대신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치지 않으면 너희부터 먼저 죽여서 개먹이로 주겠다. 왕의 서슬 퍼런 칼날이 목에 닿자 동생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결국 봉안군은 눈을 감고 제 어미의 몸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아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어머니의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양군은 차마 어머니를 치지 못하고 울기만 했으나
연산은 그들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피투성이가 된 시신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인 불효를, 그것도 어머니를 직접 살해하는 폐륜을 왕이 강제한 이 순간 조선의 도덕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연산은 숨이 끊어진 두 여인의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길거리에 던지게 했으며 나중에는 그 사체를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근 뒤 산과 들에 뿌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시신조차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하여 영혼까지 말살하겠다는 악마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산의 눈빛입니다. 그는 단순히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동생들의 손을 피로 더럽힘으로써 너희 또한 나만큼이나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창경궁의 밤은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탄생하는 역사상 가장 추악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산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이제 궁궐에서 가장 높은 어른 할머니 인수대비를 향했습니다. 연산군에게 인수대비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후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적수였습니다. 당시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 내에서 유교적 질서를 수호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며 성종이 윤씨에게 사약을 내릴 때 그 결단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수의 완성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모함한 후궁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승인하고 주도했던 할머니를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연산군 10년 피해 제사가 한창이던 어느 밤 연산은 술에 취한 채 병석에 누워있던 인수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실록은 그날의 공기를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묘사합니다. 연산은 대비의 침소로 난입하여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며 고함을 질렀고 자신의 머리로 병석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할머니의 가슴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폐륜이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탱해온 효라는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그 충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광기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명령하며 불교식 예법조차 지키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대비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궐에서 기생들을 불러 연회를 열고 고기를 먹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렸습니다. 그에게 인수대비의 죽음은 할머니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가장 거대한 유교적 잔소리꾼이 사라진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산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신하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내 친할머니조차 내 손에 죽어나가는데 감히 누가 나에게 도덕을 논하겠는가라는 공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의 조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폐륜을 지적할 수 있는 어른도 법도도 사라진 궁궐은 이제 오직 연산 한 명의 욕망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가슴으로 들이받았던 그 순간 연산은 조선의 임금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학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흙이 된 신하들조차 그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의정을 지낸 한명회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은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의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연산군이 이미 17년 전에 죽어 흙이 된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친 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한명회는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사지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이자 왕권 위에서 군림했던 괴물 같은 신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성종의 장인이자 연산군에게는 외할아버지 뻘 되는 거물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질이 강한 중전 윤씨를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는 조정의 신하들을 선동하여 중전의 행실이 국모의 도리에 어긋나니 대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성종을 압박했던 폐비 사건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연산군에게 한 명에는 직접 사약을 들고 간 자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내 어머니의 죽음을 기획하고 승인한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연산군은 한명회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으며 4명의 왕을 모시는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던 조선의 산역사였습니다. 신하들은 죽은 한명회를 여전히 전설적인 인물로 떠받들고 있었고 이는 연산군에게 왕보다 높은 신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불쾌한 증거였습니다. 연산군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신하에게 피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조선의 왕 위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으며 나를 거역한 자는 죽어서 흙이 된 들내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 정치의 정점을 찍으려 했던 것입니다. 산 자들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연산은 신하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게 하거나 입술을 도려내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며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대궐 안은 매일 밤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연산은 이 피의 축제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제야 내가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오만한 만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에게 복수는 끝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쾌락과 폭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통행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소리를 막기 위해 백성들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서적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관리들의 목에는 입을 놀리지 말라는 신원패를 걸게 하여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도성 주변의 민가 수천 채를 철거해 자신의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길가에서 굶어 죽어갈 때 연산은 전국의 미녀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매일 밤 음란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채홍사라는 관직을 만들어 남편이 있는 여인까지 빼앗아간 그의 행보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산군의 기록을 보며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그가 저지른 잔인한 살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생존 공포를 감추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도덕이라는 가치를 비웃으며 무고한 생명들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팔아 조선을 자신의 거대한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500년 전 실록에 새겨진 이 참혹한 문장들은 권력이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참혹한 지옥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